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상배 원장님인데요. 진상배 원장님은 경희대를 졸업하시고 경희대 고강대과 수련하셨고 현재 메디덴트 치과의원 원장을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행복한 차팅과 불행한 차팅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고요. 진상배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불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불을 발견하고 굉장히 윤택해졌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시면 화상을 입거나 감정이 되거나 아니면 집을 홀랑 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세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미스터 두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겁을 푹푹 주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근데 100번 조심해도 아까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1조 845억이라는 돈이 이제 엄청난 돈이고 지금 사실 2조 원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2010년 전까지 치과의 건강보험 예산이 3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돈이 지금 치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막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 제가 전부터 광고를 하던 건데 이제는 한 달에 1,000만 원 청구해가지고는 이제 평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청구 못하면 전국 평균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훨씬 더 그 이상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만 관심을 가지시면 옛날에는 건강보험을 되게 짜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 급여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면 해줍니다. 국민들이 많이 원하면 해줘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된다는 게 상상이 사실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임플란트가 어떻게 건강보험이 됩니까? 그 비싼 치료가. 그리고 임플란트 한두 개 안 한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선별급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별급여를 뭘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넣을 거냐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보철을 보험으로 넣는 게 좋을지 레진을 보험으로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떻겠어요? 1년에 2번 정도 불소도포를 하고 소고치까지 실란트를 하는 거를 급여를 넣어서 18살까지는 다 해주는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치과계에서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태까지의 보험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이게 치과의사들의 뜻이 반영된 적이 없어요. 이건 다 당국자들 생각입니다. 혹은 뭐 노인회라든가 유권자들이 의견을 낸 생각이지 소위 공급자라고 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잘 인정해 주지는 않는 나라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원장님들 보보험 비보험 치과가 되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양치기 치과가 되자. 한양권 치과를 벗어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숱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보철해주는 환자가 다시 오면 기분이 안 좋다.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왔을 것 같았어요. 내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5년 만에 환자가 다시 왔다.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제가 주장하는 치과는 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안 올까봐 안달안달하고 환자한테 만약에 6개월마다 와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내가 해준 보철물을 책임질 수 없다. 내가 해준 임플란트를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자주 못 오게 해서 난리를 치는 그런 돌봐주는 치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조일라 교수님 강연회를 들으러 갔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조일라 교수님 그때 조일라 교수님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다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분 강의를 했는데 대학 교수님인데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치과가 돼야 된다. 그게 딱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환이 한 명도 안 와도 이제 신규 치과는 안 되겠죠. 신규 치과는 그렇게 구안을 만드시고 설립한 지 5년이 넘은 치과라면 신환이 한 명도 안 와도 유지될 수 있는 치과를 만드는 게 그게 제 이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만 하지 말고 혹은 또 보험만 하는 것도 바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제 목표이자 제 강의의 주안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이 세 가지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목이 아프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잘 작성하시고 수납대장
돈을 다 받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쓰시는 거의 모든 재료, 마취제, 그 다음에 보험할 때 쓰는 뭐 글래스 아이오노머, 봉합사, 골 이식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구입 거래 명세서라고 하죠. 이런 거를 다 보관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다 알았다고 하고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옵니다. 환자분이 민원을 냈는데 뭐 어쩌고. 그래서 가보면 이런 게 앉아 있어요.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저거 간단히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뭐가 보험이고 뭐가 비보험인지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은 그 판단 기준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아까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기록과 수납대장, 치료제로 증빙서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원장님들 이 부분이 자신이 없으면 건강보험 진료를 자신 있게 못합니다. 항상 불안과, 더 무서운 분들은 이게 잘못된 분 줄도 모르고 이제 자신 있게 하는 분들. 방사선 사진은 촬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방사선 사진을 부를 때 방사선 사진 촬영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일단 명칭부터. 방사선 사진은 촬영을 하고 판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마 이런 걸 문제 삼을까라고 했던 걸 다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공단하고 신병원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가, 우리가 보통 실란트라고 부르죠. 실란트의 공식 명칭이 치면 열구 전색술이고 영어로는 피셔 실링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좋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한테도 좋은 치료예요. 네. 그러면서 별로 탄압을 받지 않는, 이걸 많이 한다고 탄압했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한으로 먹고 사는 치과가 되려면 치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환자와 나를 붙잡는 강력한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강의록을 보니까 최혜수 원장님 강의록에 이 뒤에 보면 이 강의록 이 후반 3분의 2는 최혜수 원장님이 책을, 이거 비싼 책인데 이 책을 한 권을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원장님들은 10,000원 내고 오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50,000원짜리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찰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수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법정 급여 비급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의사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원래 이게 어떤 게 질병이고 어떤 게 질병이 아닌지 혹은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누가 정해요? 저는 그걸 의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가 의료행위인지가 원장님들이 보는 이 책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도로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에 문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보험이냐 보험이 아니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장님이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보험으로 기록이 돼 있는, 보험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원장님이 비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잖아요. 그게 다 아시지만 임의 비급여가 되죠. 네. 그 임의 비급여를 하고 환자도 모르고 원장님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데, 문제는 환자분이 그거를 의심을 하거나 미심쩍은 생각을 해서 민원을 복지부나 보험공단이나 심평을 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민원을 환자분들이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해요. 거기다가 내가 모르고 했어도 건강보험법을 어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처벌 규정이 있죠. 아시죠? 네, 조사 한번 나와서 잘못 걸리면 뭐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잘못되면 이제 면허정지까지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면허정지를 2번인가 3번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직종은 면허정지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가 카운트가 제로가 된대요. 변호사인가? 잘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저희 직종은 제가 알기로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허정지를 한 번 받으면 평생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없게 10년 간격으로 면허정지를 3번 받으면 이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보건의료 직종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그래서 건강보험 공부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원장님들은 대부분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치료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부터 머릿속에 딱 그 이제 구분을 짓고 특히 스태프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보험치과를 잘 운영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원장님만 잘나서도 안 되고 원장님만 잘나면 직원분들이 못 따라오니까 다 바뀌죠. 그리고 원장님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직원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데 원장님이 모르면 이제 알아봐야 소용없는 치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일심동체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CC를 들을 때부터도 벌써 이게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따가 나오는데 환자분이 저 그냥 아픈 데도 없는데 한번 보러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머리에서 빨간불이 빡빡빡빡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는 환자분이 검진을 하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신자 조회를 할 때 요양급여가 뭔지 의료급여가 뭔지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나오는데 원장님들 환자분을 볼 때 앞으로 이제 그냥 보면 안 되죠. 환자분을 딱 봤는데 14살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오지만 14살이면 머릿속에서 실란트가 왔다 갔다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냥 14살짜리 청소년을 보고 충치 없네 이 잘 닦아 그러고 보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65세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그죠? 혹은 더 얘기를 좀 바꾸고 우리 집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만 64세인 거예요. 만 64세. 만 64세나 넘어왔는데 46번, 47번이 없으셔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뭐가 좀 촉이 이상해. 촉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딱 봤거든요. 만 64세인데 생일이 다음 달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붙잡아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쵸? 그죠? 이걸 못 알아듣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이제 좀 곤란해요. 그럼 여기 이 책을 열심히 보셔야 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복잡한 건강보험의 얼개 속에 살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돼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환자분에게도 좋고 우리 치과에게도 좋은 치과를 만들어갈 수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다 놓치는 거지. 64세인데 한 달 후에 생일인 분을 그냥 보내버리면 그분은 뭔가 보험을 많이 알고 계시는 치과에 갔다가 거기서 하시겠죠. 그렇죠? 초진이냐 재진이냐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다 나올 건데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원장님들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판독소견을 쓰셔야 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 전날 좀 통홈을 하셔가지고 숙취에 시달려. 그러면 개발섭이라도 쓰셔야 돼. 알 수 없는 삼각형 더하기라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 더하기를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독소견을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환자분 CC를 들을 때부터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급여냐 비급여냐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치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보험이냐 비보험이냐를 구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분의 치료 계획 중에 건강치료, 치주치료 이거는 보험인데 원래 10만원짜리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70% 대주고 저희는 뭐 3, 4만원밖에 안 받아요. 대신에 이거는 저희가 할인해 드릴 수도 없고 면제해 드릴 수도 없으니까 꼭 내셔야 돼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 동의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잘 받죠. 이 본인 부담금을 잘 받는 것도 굉장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잘 안 내요. 잘 어르고 달래고 얘기 하나 해도 안 되면 법조문도 찾아다가 보여주고 그쵸? 치과에 붙여놓은 법조문 있잖아. 의료법 27조 3항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그것도 보여주고 해야 겨우 환자분들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수납을 하시고 다음 치료 계획을 보험 치료는 우리 치과 같으면 거의 90% 환자분 오면 이제 SCRP 시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 서브디지벌 크리티지를 써놔야 이분이 스케일링만 하고 사라져도 청구할 때 뒤가 캥기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걸 지금 찍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서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아주 가끔 하라고 그래요. 특히 우등생들은 더 잘 하라고 해요.
우등생만 잘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청구를 적게 하셔도 가끔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늘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구입증기 세 가지 증명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건강보험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두면 편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고치고 고치면서 이런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환자분한테 미리 쓰라고 해서 자필로 서명을 받고 적으면 환자분하고 문진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게 제가 국악내과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도 90년대 후반에는 환자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고혈압 있어요, 당뇨 있어요, 심장질환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뭐 이 정도였죠. 근데 요즘은요, 원장님들 약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저도 놀랐는데 특히 제가 이걸 왜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겠어요? 여기 약물 부작용 옆에 골다공증 약 복용 약 이름이라고 아예 별도로 분리시켜 놨죠. 이걸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노동기 특히 여자분들 중에 40대 이상이면 3번 물어보게 시키거든요. 밖에서도 물어보고 안에서도 물어보고 제가 가서 또 물어보고. 왜냐? 이 다 아시죠 이제 비스포스프레이트 관련 골개사 방송이 더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이게 이걸 먹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에 내 환자분들은 이거 먹는다는 걸 별로 못 봤는데 그러신 분들은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내일 가서 다 물어보세요 한번. 겨울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아 비와 구름이 계속 나고 극심한 통증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턱뼈 상당 부분이 녹아서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빼고서도 아파서 달려가는 툭툭하다가 같은 것이랑 그런 것들이 진짜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래 치료를 했다니까 그것도 멀쩡했던 턱뼈가 왜 녹아 없어졌습니까? 이를 되기 전 10년 넘게 먹었던 골다공증 치료제가 원인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비스포스포레이트 성분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뭐 그렇죠. 아까 누설미 있으신 분은 보셨을 텐데 약 이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여기 드로네이트라고 보셨어요? 무슨 염산 드로네이트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약을 먹는 환자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극도로. 특히 여기서부터 나오죠. 포사맥스, 악토넬, 봄비바, 조메타. 이거 약 이름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약 이름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봄비바. 여기 뼈주 할머니들은 뼈주사로 알고 계셔요. 뼈주사. 무슨 맥스 뭐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8주 이상 턱뼈가 노출되고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력이 있으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골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먹는 분들은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3년 미만이냐 3년 이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3년 이상하면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원장님들 저 이 강의를 하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이분이 2009년부터 저희 치과에 오시던 분이거든요. 아주 헤비 스모커에다가 제가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분이 따님 때문에 상심이 커요 사실. 따님이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지금 40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시집을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안 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당뇨도 심하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를. 이쯤 되면 좀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안 드셨어요. 안 드셨고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부터 드셨는데 2014년에 제일 마지막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이제 요 31번 임플란트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전에 보지 못했던 반응이 임플란트 한 데가 계속 아프고 제가 신경한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 아프고 붓고 하여튼 이런 해괴한 반응을 보여서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3개월 정도 맞은 거예요. 12월부터 9월부터 맞기 시작했고 12월부터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자세한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급히 이 진료의사를 썼는데 한 달에 한 번 여기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파미드로네이트라는 약을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억나세요? 파미드로네이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네. 다행히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죠. 그 약이 만약에 봄비바나 악토넬이나 조메타였으면 아까 방송에 나오는 그 할머니처럼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현대해상을 찾아가야 돼요, 진짜. 근데 현대해상 전 가입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니까요.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찾아올 줄 몰라요. 아니 그것도 내가 맨날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치과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물어본다고. 문제는 뭐냐 하면 멀쩡히 안 먹던 원장님들의 구안이 갑자기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약을 어디 내거 갖다가. 그러고 원장님 치과에 와서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신환보다 구안이었어. 제가 보니까. 저도 이 환자한테 안 물어봤죠. 왜냐면 안 먹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먹고 당연히 얘기 안 하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내가 지난달부터 나 먹기 시작했어? 누가 치과 와서 얘기해 주겠어. 그러니까 모든 구안이 정기적으로 와서 수술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방금 저 같은 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다행히 아까 좀 약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드레싱을 한 30번을 했어야 했더니 항생제도 엄청 먹고 얼마나 저랑 둘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겠어요. 와서 한 2번은 우신 것 같고. 근데도 저희 치과에 끝까지 와셔서 감사드리고 2009년부터 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브릿지로 저를 끝냈단 말이에요.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시고 절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이지만 뭐 아무리 건강보험으로 돈 벌면 뭐합니까? 이런 일 한번 겪으면 한 번짜리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발상이 뭐예요? 치과에 요즘 이런 거 취업해서 보내주시던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전에 치과 치료를 하자. 이걸 방송 광고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골다공증 치료 전에 치과 치료를 하자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퍼지면 골다공증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 약을 먹던 사람들이 최소한 치과라도 한 번 더 와보지 않겠어요? 치과로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일단 건강보험의 미덕이 거기 있어요. 치과로 오게 돼요. 돈이 별로 안 들고 가서 원장님한테 쏠쏠한 치료를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본인이 알아서 자기 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서 죄송한데 이제 원장님들 한 번 당해보시면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직접 당하고는 하지 마시고. 자, 급여와 비급여부터 좀 알아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비급여주의라고 했죠? 법정 비급여주의. 그래서 비급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급여가 정해져 있어서 여길 찾다가 내가 지금 치료를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찾아봐야 되고 거기도 안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돈도 못 받아요. 아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혀가 헐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레이저 치료를 해주면 못 받잖아. 그 돈을 못 받아요. 진찰료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별표 2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급여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비급여가 뭔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2가지예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네. 좀 칸이 좀 2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요 3번 있죠. 3번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본인 희망에 의한 검진. 요거랑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환자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CC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CC가 환자분이 왔는데 그 환자분이 저는 이런 입장에 아프신 데 있어요? 아니 아픈 데는 없고 그냥 한번 보려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2번째는 또 있어요. 또 그냥 치석 제거를 하고 싶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죠.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환자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죠. 차트에 적을 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게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A가 청탁인 B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대가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무죄가 돼. 말장난이에요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공여로 무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차트에 적는 게 딱 그 원칙을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은 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치석이 있는데 당연히 취지점이 있는 거지 뭔 소리냐. 그렇지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진료기록부에 적어놔야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적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고시가 있단 말이에요. 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만을 시술한 날의 진찰료는 내가 충치를 진찰을 했건 내복치를 진찰을 했건 간에 비급여예요. 비급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보초를 위한 진료는 요양급여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치과 보철의 직접 비용과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진료 행위는 비급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은 진찰을 하는데 보험 진찰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혜수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실 텐데, 원장님들이 보험 진찰을 인정을 받고 싶으면 보험에 해당되는 뭔가 술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내염 환자가 와서 드레싱을 했다. 그리고 비급여 임플란트 수술도 했다. 그러면 급여 진찰료가 인정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치주낭 측정, 이건 뭐 당연한 거구나.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비급여 행위만을 한 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강연하는 것도 혼합진료잖아요.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만 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고 제일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비보험 진료만 해요? 보험 진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아예 만들지를 마시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케일링하고 치주 치료를 하고 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왜 이럴 일이 생겨? 왜 비급여 진료만 할 일이 생기냔 말이야.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크라운 세팅을 한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이 환자분은 처음부터 계획에 치주가 안 좋아가지고 스케일링하고 오늘이 치근할택술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크라운 세팅하고 치근할택술 하는 부분 치근할택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비급여 행위만 시행한 날 진찰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없을까? 왜 고민을 하냔 말이죠. 그런 고민을 아예 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보험 진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치과 보철의 직접 비용은 비급여라고 했어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런 질문 옛날에 되게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환자분이 와서 우식 치료를 했는데 오늘은 지오이 충전만 하고 보내고 다음번에 금일 내에 본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오이 충전하는 건 보험입니까? 비보험입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처치나 치아 진정 처치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해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원장님이 그날 하신 지오이 충전이 인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원장님이 처음부터 인내를 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근데 나는 인내를 하지만 난 처음부터 첫날 인프레셔를 뜨지는 않는다. 난 거의 항상 모든 인내이 치료를 첫날은 지오이 충전, 그 다음에 인프레션, 그 다음에 세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오이 충전은 비급여예요. 치과 보철의 직접 과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치과 보철의 직접 과정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금관치료를 할지 안 할지 나는 모르겠어가지고 금관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우를 보려고 지오이 충전을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보험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게 복조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처치, 그렇죠? 치아 진정 처치, 치수, 복조, 그렇죠? 세 개 중 하나 첨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소상히 차트에 써야겠죠. 이 환자는 타진할 때 아팠고 뭐하고 해서 금관치료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치아 진정 처치를 했다라고. 그러면 심평원이 아니라 복지부 담당관, 복지부 장관이 와도 그 원장님 보고 당신 왜 보철하려고 지오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그쵸?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문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플란트 목적의 사전진료가 비급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원장님 발치를 했는데 주변뼈가 너무 녹아서
발치와에 뼈 증강수를 해줬어요.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줬어요. 아니면 GBR을 해줬어요. 지금 이거 보험 되지 않을까요? 원래 골 이식술 중에 치아가 없는 부위에 하는 그게 지금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옵니다, 원장님들. 제가 법정 급여 비급여주의라고 했죠. 골 이식술 중에 잘 찾아보시면 급여 항목 중에요. 뼈를 이식했는데 치아가 빠진 자리에 뼈를 이식하는 게 급여가 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시면 보험이 안 돼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치아가 빠진 자리에 뼈 이식을 왜 하냐는 게 그쪽의 진력 질문이에요. 왜 하냔 말이죠. 결국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도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임플란트 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뼈 이식을 일부러 할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게 바로 임플란트 목적의 사전 진료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 그래서 발치 후에 하는 뼈 이식은 건강보험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원장님들 정의가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과 보초를 위한 진료는 급여라고 또 딱 해놨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치관 확장술이 급여가 된 거예요. 치관을 왜 확장해? 보초할 것도 아닌데. 보초를 할 때 임상적 치관 길이가 안 나오니까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틀니 제작을 위해서 치조골 성형을 하는 게 보험이 되는 건 치과 보초를 위한 진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내 진료 과정을 뭐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서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 말이 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신병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원장님 치과명이 딱 찍혀있고 밑에 1번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러면 빨리 지역 담당 보험이사님 혹은 서치 보험이사님 혹은 누구한테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 우리 치과의 발전을 기원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고지고대로 답변을 달아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원장님 치과에 뭔가 지금 트러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 기침에 따라 적용하였는지 이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바꿔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원장님들이 건강보험 법규를 어기고 있는 듯한 촉이 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구입증입니다. 진료기록부 본인분하고 수납대장을 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비급여 진료를 할 때 보험 진찰료를 청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잘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심평원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본인 부담금 1,500원, 2,700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청구하면 거기 컴퓨터가 벌써 이상하다고 담당자한테 사인을 보내요. 진찰료 청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진찰료만 청구한 게 말이에요. 원장님들 치과에서 진찰료만 청구하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저조차도 제가 구강내과라 편평태손 환자가 오면 혹은 구강궤양 환자가 오면 진찰료밖에 청구 못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달에 몇백, 100건, 200건씩 진찰료만 청구가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죠. 이건 고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부터 비급여 진료만 한 날 보험 진찰료 청구를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진과 재진은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지금 이건 기본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모르나? 초진은 처음 진료하거나 치료 종결 30일 이후에 하면 된다는 걸 다 알죠.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진으로 환자가 왔는데 비급여 진료만 했어요. 예를 들어 광주가 왼 충전만 했다고 칩시다. 이러긴 쉽지 않지만 엑스레이라도 한 장 찍었을 텐데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 후에 환자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일주 후에 와가지고 파노라마 찍고 보험 스케일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환자분은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 재진이란 말이죠. 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해요. 초진 재진은 보험 미보험을 가리지 않아요, 원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한 달이 지났어야 돼요. 한 달이 지났어야 되는데 이게 급여건 비급여건 상관없이 이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재진이 됩니다. 이걸 또 뉴스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진이냐 아니면 재진이냐에 따라서 진찰료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한 데다가 이 사실은 이게 보면 확실히 방송이 대단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설명을 잘해, 알아듣기 쉽게. 이 주부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치료하려고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아 두 달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해당 의원은 초진 진찰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달 후에 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초진 보험을 받으시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같은 질환을 거죠.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처음 진료를 받는 걸 초진, 동일한 질환으로 같은 의사에게 다시 진료받는 걸 재진이라고 합니다. 의원 기준으로 초진 진찰료는 13,580원으로 재진 진찰료 9,710원보다 약 4,000원가량 비쌉니다. 이 작년 얘기예요. 초진의 지금은 더 경우 비싸요. 유전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두루 발표해야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진찰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됐어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건강보험을 잘 알아요. 아까 동일 의사에게 처음 진료를 받으면 초진이라고 그랬죠. 근데 동일 질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으면 한 달이 지나도 재진이에요. 네. 동일 질병으로 진료를 받으면. 아까 그 민원을 넣은 환자 보호자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당 이비인후과나 뭐 피부과 원장님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청구 프로그램 보면은 한 달로 돼 있죠. 이제 초재진 구분을 한 달로 해주셨을걸요. 근데 저는 3개월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진으로 잘못 입력된 걸 수동으로 초진으로 고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보이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진을 재진으로 잘못 입력한다고 신병원이 저희를 갈구진 않는데 재진을 초진으로 잘못 입력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이제 범죄자, 그죠? 그래서 초진을 재진으로 물론 정확하게 입력하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 잘못 걸리면 하여튼 이상하게 걸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근관치료인데 달수만 하고 간 환자가 6개월 후에 왔는데 상병명이 안 변하면 이 환자는 재진입니까 초진입니까? 재진이란 말이죠. 예, 이 정도 아시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케일링을 하러 간 환자가 만성 단순 치주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이놈의 환자가.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왔는데 치근 할택수를 하게 됐네. 동일 상병으로. 재진이란 말이에요. 재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동일 질병이라 환자 책임이고 모시고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걸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런 데에 이제 치수염으로 갔던 환자가 6개월 있다가 치근다 농양이 생겨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는 또 초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병이죠. 다른 질병. 그렇죠.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질병을 막 바꿔가면서 재진을 초진으로 만들고 막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는 거고. 처방료가 우리 따로 없죠. 처방료가 따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 요거는 제가 가끔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그냥 띡 와가지고 나 진찰료도 필요 없고 그 옛날에 받았던 약만 다시 내달라. 그런 경우가 진찰료의 50%예요. 진찰료 50%만 받고 처방료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검진은 두 개가 있는데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적용을 받는 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제7조에 적용을 받는 검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단에서 하는 검진은 검진만 한 날은 진찰료를 청구 불가하고 검진을 하고 당일 보험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진찰료 50%를 받을 수 있다. 학교 검진은 검진한 날 당일 치료를 해도 진찰료 100%를 받을 수 있다. 요것만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뭐 그렇다. 예. 자,
이제 드디어 아이고 이제 진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영상 진단입니다. 무지 중요하죠. 네. 자, 건강보험 진료를 원장님들 원리 원칙대로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치과 의사들이 그동안 너무 비급여에 젖어 있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왔어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에서 좀 잘하게 되면 임플란트 사진도 이제 별로 안 찍으시죠. 처음 초보 때나 막 연락에 찍고 임플란트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들면 처음 식립할 때 한 번 찍고 중간에 한 번 찍고 보철할 때 한 번 찍고 한 3년 정도 찍고 끝나잖아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은 우리 어버트먼트 올리기 전에도 찍고 어버트먼트 올리면 또 찍고 나사 조이고 또 찍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런 원칙을 그 꼼꼼한 원칙을 건강보험에도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관 치료할 때 엑스레이 원래 우리 몇 장 찍으라고 배웠어요. 원래는 제가 지금부터 처음 한번 세볼까요? 초지는 오면은 한 장 찍어야죠. 오면은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근관 와동 형성이라는 걸 하다가 오리파이스가 잘 안 보이면 또 찍어야 됩니다. 그죠? 파일 놓고 찍어야죠. 그죠? 파일 놓고 찍는데 파일이 겹쳐 보이면 또 찍어야죠. 그리고 중간에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이제 근관 충전할 때가 됐나 안 됐나 할 때 쭉 찍고 벌써 몇 장이야 이게 정신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할 때 마스터 콘 넣고 찍고 근관 충전 끝나고 찍고 엄청 많네요. 지금 제가 맥시로 해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쉬운 환자도 최소 4장에서 5장은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몇 장 찍어요? 보통 한 2장? 2장 정도 찍고 심한 치과는 한 장 찍거나 한 장도 안 찍어도 있다고 하는데 검안자 측정기가 더 정확하다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원리 원칙대로 진료를 안 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진료를 안 하시니까 자꾸만 심사평가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치과는 2장밖에 안 찍는데 왜 원장님은 5장 찍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열심히 진료하려고 하는 분이 막 밀려나는. 제가 가끔 보다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는 근관 치료를 최소한 4번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 환자한테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날라오잖아요. 자율시정 통보 날라오죠. 뭐 평균이 2.3이야. 아니 뭐야 이거. 근관 치료를 그럼 다른 치과 원장님들은 2회나 3회 안에 다 끝낸다는 얘긴데 그런 근관 치료 중에는 정말 어려운 7번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어떻게 2.3회 안에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치과 의사 중에 최고 배신자 반역자가 누구냐 하면 당일 발수 건축을 너무 쉽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힘든 치료를 헐값에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저는 근관 치료 강의하신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일 발수 건축의 수가를 지금보다 10배는 올려주기 전에는 절대 그걸 막 하면 안 돼요. 왜? 그쵸?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영상 진단이 6개가 있다는 것부터 원장님들 꼭 외우시고 치과 의원 기준입니다. 치과 의원 혹은 치과 병원 2분, 3분 정도 근무하는 치과 병원 파노라마와 CT를 갖추고 계신 원장님 기준으로 영상 진단이 6개가 있고 그건 뭐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자유자재로 환자분들 영상 진단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이거 우리 치과에 항상 치과에서 항상 함께하는 친구 치근단 망상 사진이죠. 지금부터 6개를 봅시다. 그 다음에 잘 안 찍지만 굉장히 유용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원장님들 치주 중간에 이거 안 찍으시죠? 치주 치료 중간에 원장님들 이거 한 번 정도 찍으셔야 된다니까. 이거 찍으세요? 이게 인전면 우식을 치료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인전면 우식 진단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원장님들 너무 많아요. 이 사진의 용도는 2가지예요. 첫째는 우식의 진단, 그 인전면 우식의 진단. 2번째가 뭐냐? 이 치조골의 상현 라인을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라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치근단 사진은 2등분각법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죠.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찾아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교과서적으로 진료를 하자니까. 큐렛을 하게 되면 처음에 파노라마 찍겠죠. 파노라마 찍겠죠. 중간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찍고 안 찍으셨다면. 그런 용도로 나와 있는 건데 교육을 찍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막상 교육 사진을 찍으면 심평은 역으로 물어볼지도 몰라. 왜 찍으셨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교육 사진의 용도는 2가지다. 진상배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규정. 내가 직접 규정을 찾아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교합. 작은 사진 3개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작은 사진 3개, 큰 사진 2개, 특수 촬영 1개.
큰 사진은 파노라마가 있고, 다시는 자, 잘 모르시는 파노라마 턱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턱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이 4번과 5번 이 두 가지 사진을 다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BCT가 있죠. 이 6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일단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써야죠. 아, 찍으실까요? 찍으실 거면 네. 이것도 지워드릴까요? 이것도. 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진짜. 중요해요. 자, 근데 아까 나왔던 그 6가지 사진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단순 영상 진단과 특수 영상 진단은 분류해요. 이 분류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분류도. 분류하는 이유가 뭐죠? 분류하는 이유는 딱 하나. 판독 소견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단순 영상 진단은 판독 소견을 진료 기록부에 쓰면 되고, 특수 영상 진단은 판독 소견서를 별지의 판독 소견서에 써야 됩니다. 단순 영상 진단을 판독 소견 별도의 판독 소견서에 쓴다고 해도 이걸 여기에 쓴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치근단 사진 교육 교합 파노라마는 진료 기록부에 그냥 쓱 쓰시면 되고, 특수 영상 진단은 판독 소견서를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네, 만들어 쓰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있죠. 자, 교육 보세요. 치조정 변화, 보철물의 적합도. 네,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규정집에 있는 겁니다. 규정집에. 네. 그러니까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치근단 방선 사진을 한두 개 정도 찍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점은 전혀 안 그러던 분이 또 그런 새로운 스타일로 갔을 때 심사평가원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동시 촬영은 이제 요것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근관 치료를 할 때요, 보철물이 있어요. 보철물 제거를 하기 전에 치근단 방선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보철물 제거를 다 하고요. 다 하고 오리파이스를 찾다가 또 한 장 찍었어요. 이 두 개는 동시 촬영이에요? 독립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2매로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동시 촬영 1매로 넣으실 거예요? 이 두 개는 독립 촬영 2매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동일 치아를 동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치아가 달라져도 각각이 되고, 그렇죠? 동일 치아라 하더라도 지금 목적이 다르잖아요. 첫째는 근관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평가한 거고, 둘째는 근관 입구를 못 찾아서 한 건데 목적이 틀리잖아요. 이걸 원장님들이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단이. 거기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 때. 동시 촬영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파일 넣었는데 겹쳐갖고 또 찍었을 때. 그죠? 뭐 무슨 목적이에요? 근관장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죠. 근관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겹쳤으니까 돌려 찍었단 말이에요. 각도를 돌려 찍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중 매복치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역시 또 각도를 달리려 찍게 되죠. SLOB를 보려고. 네. 그럴 경우는 동시 촬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장님들 요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네. 세팔로가 급여가 될 수가 없어요. 세팔로가 급여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측도합 관절 규격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려면 원장님들 돈 들여서 또 사셔야 돼요. 그냥 파노라마 여기 나와 있는 파노라마 특수를 찍으시면 됩니다. 일반하고.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파노라마의 촬영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 치아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턱관절 환자가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아, 이렇게 많은 파노라마를 첨부할 수 있구나라고 또 한 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초진 환자는 거의 99.9% 파노라마 촬영 거의 청구합니다. 청구 안 하기가 어려워요. 초진 환자는 청구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CBCT를 간단히 알아보면 세 가지거든요. 근관 치료, 매복치, 측도합 관절, 이 세 가지의 경우에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치과 쪽에 한정해서 얘기해요. 물론 상악동과 관련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염이 있거나 할 때. 그쪽도 요즘 보면 굉장히 이비인후과 쪽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우리 쪽에도 그렇고.
근간 치료의 경우는 근간 치료를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이거 근간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12CT를 찍으면 인정이 안 되고요. 근간 치료를 계속 하는데 잘 안 돼. 환자는 계속 아프대. 라고 할 때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복치의 경우는 완전 매복치이거나 하치조관 또는 상하통과 겹쳐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도합 관절은 골관절염 및 과두 형태 이상.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폭넓은 게 이거거든요. 원장님들이 파노라마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 하악과두의 형태가 이상한 환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그 환자를 다 찍으면 안 되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턱관절 환자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추셨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CBCT가 지금 집중 심사 대상 항목이에요. 네, CT가 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잘 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부비동은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걸 부비동 상하동염이라는 상병명을 내리고 12CT를 막 찍으시면 별로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8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8번 발치를 안 하고 CT만 전문적으로 찍어서 의뢰를 하면 심사기관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내가 치료를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례예요, 사례. 근간 치료한 데가 계속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필리프과 엑스에서 파일을 넣어보면 좀 이상하죠. 치근 분지부가 천공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서 이제 CT를 찍어보게 됩니다. 찍어봤더니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C형 근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상병명은 뭐가 될까요? 상병명까지 잘 모르시죠? 이게 바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인데 이런 상병명 들어있어요. 이게 저기 치수염 이런 걸 내시면 안 돼요. 근간 동양 이런 게 아니고 근간 형태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근간 형태 이상이라는 상병명은 없고 이거 제가 좀 크게 들어볼게요. 도움이 이건 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상병명을 달고 이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여기 보면 그냥 그게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판독 소견도 치근난 사진에서는 이 치근이 계부 천공으로 보였는데 CT를 찍어서 C형 근간이라고 확인을 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C형 근간일 때는 CT를 찍을 수 있도록 사실 그 전문학회 교수님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정과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이게 좀 더 개방이 될 텐데 아까 그 구강내과 쪽, 턱관절 쪽 봐요. 얼마나 시원시원해. 과도 형태 이상이면 찍을 수 있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교수님들께서. 여기도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차트에 이제 잘 적어야 돼요. 차트에. 여기 우리 선생님 쓴 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험교육을 많이 시켰는데도 신경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망발을 차라리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겹쳤기 때문에. 아니 겹쳤기 때문이라고 써야지. 왜냐면 실제로 겹쳤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게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이게? 겹쳤잖아요. 그죠? 겹쳐서 보여야 돼요 선생님들. 이게 안 겹쳐 보이는 분들은 CT 청구하지 마세요. 이게 안 겹쳐 보이는 분들. 겹쳐 보이죠? 네. 그래서 찍고 이 중에 CT를 찍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선생님들? 4개 다. 4개 다인데 4개 다인데 이걸 4번 각각 찍어서 청구를 하면 큰 문제가 또 생기겠죠. 큰 문제 이게 이런 것 네, 잘 큰 문제가 생깁니다. 4개를 다 찍으시면. 턱관절 장애의 경우 요건 좀 심한 분인데 이런 하악과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대부분 여기만 보시잖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원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이 뭐 보시면 이분은 이제 엄청 진행이 된 분이거든요. 이 골경화증 오스테오스클레로시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이 안이 다 하얘졌어요.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아닌데 여기 보면 내부가 그냥 뭐가 여기처럼 이렇게 시커매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 자, 청구 규정에 부합해야 돼요. 청구 규정에 근간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냥 찍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독 소견을 꼭 쓰셔야 되고
본인이 치료를 하셔야지 진단만 하시고 다 보내시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건강치료, 매복치, 턱관절 이런 경우에 찍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CT 촬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치근할텍술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콘빔 CT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치과의생사 선생님이 CT를 촬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치과의생사 선생님이 치근할텍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잠깐 쉬고 하는 게 10분만 쉬었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나머지 치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